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도 1회차 실기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1회차 18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이성적, 지시적 상담의 세 가지 기본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특성 요인 상담이죠.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요, 실기 시험은 문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이해가 되면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를 맞추는 게 핵심 포인트다. 즉 문제와 키워드의 매칭 시험이다, 이겁니다. 문제와 키워드의 매칭 시험이다. 세 번째는 문제와 키워드가 매칭되면 쓰는 거는 자유롭게 쓰면 된다. 자유롭게. 어떻게 자유롭게? 내 맘대로 쓰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박자가 안 맞으니까 실기시험이 매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쓰는 거에 집중을 해요. 2차 시험은 무조건 외워야 한다. 이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쓰는 거는 거의 정답표가 없습니다. 정답표는 키워드에만 있습니다. 즉 키워드에 맞게 쓰는 거는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요, 신뢰도는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예요.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예요. 즉 1차 시험은 신뢰도로 공부하는 겁니다. 1번의 답은 1번이에요. 맞춰야 돼요. 하지만 실기는요, 신뢰도가 아니라 타당도예요. 그 문항이 맞냐 안 맞냐, 즉 글자가 정확히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를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타당도 있게 맞냐 안 맞냐만 보면 됩니다. 즉 글자를 정확히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쓰는 거는 자유롭게 쓰면 된다. 키워드만 매칭하면 된다. 즉 실기시험은 문제와 키워드의 매칭 시험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해야겠죠. 이성적, 지시적 특성 요인 상담. 맥락을 우리가 한 문항으로 가게 되면 특성 요인 상담, 다시 말해서 비지시적 상담, 다시 말해서 이성적 상담,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의 기본 가정이에요. 세 가지만 되겠습니까? 300가지도 넘어요. 특성이 뭐냐? 진로 상담의 뿌리. 여러분 필기에서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진로 상담의 뿌리. 현장이 어디다?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이다. 지시적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지시적 상담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분석과 종합이 필수다. 즉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인간은 특성 요인이니까 인간은 타당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쓰는 거는 여러분의 해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쓰는 걸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간결하게 했지만,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도서관 가면 되면 인간은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녔지만 인간은 특성이 있고, 이런 거 정말 아주 답답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인간은 신뢰성이 있고 타당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니요죠. 이렇게 하지,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그러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 책을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저자가 접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교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외워요? 인간은 타당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녔다. 이렇게만 써도 깔끔한 이점입니다. 1번 해결됐습니다. 2번, 내 남자는 스스로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못한다. 왜? 지시적 상담이니까. 현장이 학교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선생님이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세 번째, 상담자는 훈련과 경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암시와 조언이 가능하다. 지시적 상담, 조언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문장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시적이겠죠. 이렇게만 써도 깔끔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1번, 인간은
타당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내담자는 스스로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석과 측정과 결과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써도 더 고급지겠죠. 상담자는 내담자의 분석과 통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언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3개만 쓰면 아름다운 답입니다. 어차피 정답표는요, 주관적 판단입니다. 글자 그대로 쓸 필요가 없다. 인간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조언과 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쓰면 깔끔하게 6점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답 맞히기가 더 편합니다. 왜? 정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비스무리하게 쓰면 다 맞게 해줍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윌리엄슨 또 특성 요인 상담 이론가네요. 2번 문제에서는 1번도 특성 이론, 2번도 특성 이론 갑니다. 특성 이론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가 윌리엄슨이죠. 여기에서 변별 진단, 즉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문제점 4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문제를 이해하면 진로 직업을 선택할 때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첫째, 진로 무선택. 진로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거나 인식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즉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점이다. 두 번째, 불확실한 선택.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유형이다. 그럼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불확실한 선택,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유형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깔끔한 답이죠. 또는 뭐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의 이해 부족으로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다. 또는 자기 이해 부족으로 직업 선택에 확신이 없는 경우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 글짓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글자를 외울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도 하며 뭐 흥미와 적성과 관계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뭐 여러분 글짓기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흥미와 적성이에요. 흥미는 좋아하는 거, 적성은 제가 능력이라고 1차 때부터 부르짖었습니다. 즉 좋아하는 것과 능력 사이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모순이니까 흥미와 적성 사이에서 모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써도 깔끔하게 다 정답 처리한다. 어쩌면 이 쓰는 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냐 모르냐 이게 시험의 채점표입니다.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 윌리엄슨 무불어흥, 진로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또는 모순 이렇게만 써도요. 쓰는 건 대충 쓰면 다 맞게 해줍니다. 왜? 아, 이 사람 이 문제 공부했구나. 이렇게 해서 채점자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2번 문제 해결됐고요.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김 씨는 또 이런 문제 나오면 또 여러분 또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A, B, C, D, E 모델이에요. 깔끔해요. 여기에 맞춰서 또 글짓기 쓰면 됩니다. A, 선행, 사건. B, 비합리적 신념, 신념체계. C, 결과. D, 논박. E, 효과. F, 새로운 감정, 필링. 여기에 맞춰서 글짓기 하는 겁니다. 글짓기. 자,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 자살을 시도라고 하는 게 지금 결과 내용 아닙니까? 결과. 왜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래요? 무가치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정리해고 때문에.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A번 정리해고를 당했다. 신념, 무가치적인 존재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살아갈 희망이 없다. 결과,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글짓기 하는 겁니다. 논박. 그럴 거 없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이번 실직을 통해서, 이번 정리해고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더 열릴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오히려 더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럴 때 효과, 새로운 긍정적인 합리적인 시험이 생겨서 새로운 감정. 그래, 아싸!
오히려 나한테 더 큰 복이 올 거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지금 상태가 나한테 더 유익이 돼서 앞으로 더 큰 희망이 보일 거야. 그래, 출발하자. 아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오케이.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감정을 살린다. 이런 내용 글짓기 쓰면요, 다 맡겨집니다. 100%.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A, B, C, D, 이 이유, 요 내용 갖고 글짓기 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일 답답한 사람이 이 글씨 하나씩 다 외우는 사람. 이런 사람 제가 장담하는데요, 100% 떨어집니다. 글씨 절대로 못 외워요. 글씨를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글자를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만 하면 된다. 이해해서 쓰는 거는 내 맘대로 자유롭게 쓰면 100% 점수를 다 준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아주 또 쉬운 문제입니다. 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인지정서, 행동상담이론, RBT. 앨리스가 주장한 이론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설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이제 팍팍 치고 들어갑니다. 제 마음 여러분 아셨죠? 제 마음을 아셨으면요, 절 믿어야 합니다. 믿음 천국, 믿음 합격. 거꾸로 불신 지옥. 불신하면 떨어집니다. 4번 가겠습니다. 의사 교류 분석적 상담의 제한점 3가지를 설명하시오. TA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의사 교류 분석. 교류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류 분석은 에릭 번이 주장한 이론인데 정시가 의사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부모 자아 또는 뭐 성인 자아, 어린이 자아, 팩 이래서 뭐 하여튼 이 여러 가지 교류 상태 영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용어가 어려워서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2번째,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서 실제 적용하기가 어렵다. 즉 추상적이라 이겁니다. 개념들이. 3번째,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교류 분석의 주요 개념은, 교류 분석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니까 교류 분석의 주요 개념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교류 분석은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서 실제 적용하기가 어렵다. 교류 분석은 용어가 어려워서 지적 능력이 낮은 남자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6점 맞았습니다. 글자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이렇게요. 이 드라마 대본 암기하는 것처럼요. 암기하는 것처럼 첫째, 용어가 어려워서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추상적인 개념이라 실제 적용하기가 어렵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오케이, 왜 이렇게 쉬운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 이 대본도요. 이 대본 그대로 글자나 그렇게 똑같이 대사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애드립도 치고 상황에 맞게 치면요, 애드립이 더 또 멋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쓰는 것도 애드립 팍팍 집어넣으면 됩니다. 내용만 비스무리하면 다 맞게 해준다. 5번 갑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와 구조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쓰시오. 5점 나올 때도 있고 8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건 뭐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8점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 1차에 많이 했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호구조사다. 인생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다. 호구조사. 그럼 이게 뭐냐?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루어진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다. 언제?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상담 초기에 실시하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을 생애진로 사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도 깔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 글짓기 하라고 제가 모범 답안을 정답표를 썼지만은 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애드립을 치면 됩니다. 아, 생애진로 사정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처음 실시하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깔끔하겠죠. 구조는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과정의 요약. 이거는 1차 때도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진로 사정, 내담자의 직업 경험이나 교육 경험과 같은 것을 뭐 탐색한다, 조사한다. 아니면 내담자의 인생을 조사한다. 하루를 어떻게
추적하는지 발견하게 한다.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근데 여기서 의미야 구조를 여기서 쓰라고 했으니까요. 이 내용은 사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네 개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만 써도 된다. 얻을 수 있는 정보, 호구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직업 경험이나 교육 수준을 알 수가 있다. 내담자의 기술과 능력을 알 수가 있다. 내담자의 자신에 대한 가치관과 자기인식을 파악할 수가 있다. 물론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 자기평가를 넣어도 좋지만 늘 안 넣어도 상관없다. 내담자의 기술과 능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쓰는 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쓰고 대신에 이런 포인트는 외워야지. 이런 포인트를 매칭시키는 게 2차 시험이다. 여러분 제가 구구절절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 겉은 겁나게 복잡하지만 생애진로 사정의 의미 초기에 실시하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다. 구조,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얻을 수 있는 정보,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 기술과 능력, 내담자의 가치관과 자기인식을 알 수 있다. 그래서 5번 끝났고요. 6번 갑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인을 위해서 열등감 컴플렉스의 원인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는데 이제 컴플렉스 이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인데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의 문제점은 열등감이고 상담의 목적은 우월감, 추구적. 이 열등감을 일으키는 컴플렉스가 뭐냐 이거예요. 사실 뭐 3가지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약하면은 기관성 열등감 이런 글자 외우는 것도 참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건 뭐 원서를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썼지만은 신체적 허약, 좀 쉽게 설명하면 신체적 열등감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것 아니면 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생기는 열등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쓰는 건 자유롭게 쓰면 돼요. 여러 가지를 쓰면 됩니다. 개인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면 나폴레옹의 신체적 열등감은 키가 작아요. 왜소해요. 이 왜소한 걸 극복하려고 전 세계를 정복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열등감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런 신체적 열등감을 극복하자. 이런 게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열등감 1번 원인 3가지니까 두 번째 과잉보호 응석바지예요. 부모가 너무 과잉해서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엄마가 해줘 이런 사람 아주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잉 보호로 인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열등감을 의미한다. 양육 태만 부모가 무시하거나 거부당하거나 이런 부모의 양육 상태로 인해서 생기는 열등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 3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신체적 열등감, 과잉 보호로 생기는 열등감, 양육 태반으로 생기는 열등감 뭐 이렇게 쓰면 깔끔합니다. 이것도 정답표가 없다. 내용만 타당도 있게 쓰면 된다. 그래서 2차 실기시험은요. 글짓기 잘하는 사람들이 합격률이 좋아요. 문과하고 이과이면 문과 성향들이 합격률이 좋아요. 이과 성향들은 무조건만 이렇게 탁탁 외우려고 그래요. 문과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런 답이 아주 원래 모범 답안이 됩니다. 잘 안 돼요 교수님. 그러면 성격 고쳐야 됩니다. 잘 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7번 갑니다. 수포의 발달 직업 상담의 6단계 뭐 안 나올 때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같습니다. 6단계 문심자 현태희 6단계를 쓰시니까 설명 쓸 필요 없습니다. 문심자 현태희 신부 문심자 양과 신랑 현태희 군이 결혼했는데 주례는 수포가 맞다. 서로 잘 발달됐다. 문심자 현태의
문제 탐색 및 자아개념 묘사,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및 통찰, 현실 검증 뭐 이렇게 쭉 쓰면 됩니다. 설명 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2차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8번 문제 갑니다. 직업 심리검사에 분류해서 극대 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를 설명하고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극대 수행검사 문제를 이해됩니다. 극대 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라고 나오는데요. 극대 수행검사는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극대 수행검사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지적 검사라고도 합니다. 인지적 검사.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성능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를 변형시켜서 계속 랜덤으로 나옵니다. 어떨 때는 인지적 검사, 어떨 때는 성능 검사, 어떨 때는 극대 수행 검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습관적 수행 검사는 뭐냐? 습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아니라 성향을 보는 것이다. 인지, 대가리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다. 정서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정서적 검사, 그래서 성향 검사, 정서적 검사, 습관적 수행 검사라고 한다.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요. 설명이니까 극대 수행 검사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예요. 시험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험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대 수행 검사 시간이 제한이 있다. 두 번째, 문항에 정답이 있다. 최대한 그 시간 안에서 문제를 푸는 능력 발휘를 요구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외우다가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 그냥 안 나온 대로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극대 수행 검사란 인지적 검사이며 능력 검사이다. 문항에 정답이 있고 시간 제한이 있다. 이렇게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습관적 검사. 여기가 인지니까 비인지적 검사이며 성격 검사가 이에 해당한다. 거꾸로 문항에 정답이 없고 응시간에 제한이 없다. 여기까지만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극대 수행 검사의 시험 종류 지적성 능력을 보는 거니까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다. 여기는 습관적 검사니까 성, 흥, 태. 그래서 성격검사, 흥미검사, 태도검사. 그래서 이 중에 두 가지만 쓰면 정답으로 인정하더라. 어떨 때는요. 인지적 검사와 정서적 검사의 종류 세 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쓰는 겁니다. 세 가지 쓰면 지적성, 두 가지 쓰면 이 중에 두 개만 쓰면 되고 또 습관적 수행검사는 성흥태 두 개만 쓰면 성흥태 중에서 두 개만 쓰면 되더라. 주로 나오는 거는 설명보다는 여기서 설명이 나왔지만 주로 검사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게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9번 문제 가겠습니다. 투사적 성격 검사와 검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각각 쓰시오. 근데 투사적 성격 검사가 뭐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물론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합격을 또 해드려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투사적 검사의 반대는 객관식 검사입니다. 투사적 검사는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을 기반으로 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 무의식 세계를 내담자의 무의식 세계를 알아봐서 내담자가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걸 파악하는 게 투사적 검사입니다. 그래서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 무엇이냐? 반응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로샤의 잉크 반전 검사입니다. 그래서 잉크를 떨어뜨린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잉크 모양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뭐 호두 같다, 인간의 뇌 같다, 나비 모양 같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응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또 이상한 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응이 독특하다. 또 이 질문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내담자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몰라요. 어떤 의도인지. 그러니까 방어하기가
어렵다. 단점은 뭐예요? 검사자의 주관적 견해가 영향을 준다. 주관적 견해, 즉 검사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인종에 따라서 또 주관자의 또 검사자의 성격이나 특징에 따라서 내담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검사의 신뢰도가 낮다. 검사의 타당도가 낮다. 왜? 그럴 것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 정답표가 없기 때문에 객관식 검사처럼 검사표가 없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요. 타당도가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검사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 내담자의 반응이 달라지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깔끔하게 또 6점 맞았습니다. 실기시험, 논술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신 분 계신데요. 논술시험 아닙니다. 포인트만 딱딱 집어내면 됩니다. 이거 오히려 저는 그래요. 오히려 필기보다 더 쉬워요. 나오는 거 18문제에서 20문제 뭐 요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 내용만 딱딱 찍어서 나오면 얼마큼 편합니까? 뭐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매칭만 하면 되는 건데. 10번 문제 갑니다. 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즉 신뢰도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이 문제입니다. 검사 3가지. 검사, 재검사 신뢰도. A라는 검사를 또 다시 A를 똑같은 검사한다. 이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1차 때 다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 똑같은 검사를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해서 상관관계를 산출하는 검사이다. 판분 신뢰도 검사의 문항수가 같도록 2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는 신뢰도다. 동형검사 신뢰도 동일한 특성을 측정하는 2개의 검사를 개발하고 검사가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검사, 재검사는 하나지만 이는 검사를 2개 개발하고요. 이 검사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다. 얼마큼 똑같은지, 얼마큼 다른지.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게 동형검사 신뢰도다. 왜요? 이해를 한 다음에요. 쓰는 건 그냥 여기서 양념 몇 개 외워서 버무리면 됩니다. 검사, 재검사, 똑같은 문제 또다시 검사하는 거. 판분 신뢰도. 판으로 나눠서 검사를 문항수가 같도록 나눠서 판으로 나눠서 뭐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것이다. 동형검사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비슷한 문제를 2개를 만들어서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검사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은 뭐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서는 이원 효과, 연습 효과, 기억 효과에 대한 단점이 있고 뭐 이런 거 쓰면요 더 아름답겠지만 뭐 아는 분들은 쓰고 모르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쓰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표현을 하시라. 11번 갑니다. 준고 타당도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3가지만 설명하시오. 준고 타당도 맞냐 안 맞냐예요. 무엇이 준거가 맞냐 안 맞냐. 근데 여기에 크기에 영향을 미친대요. 봅시다. 표집 오차 큰 덩어리로 표집 오차. 2번째 증거 측정체 신뢰도와 타당도. 3번째 범위 제한. 무슨 말이냐? 표집 오차. 준거 타당도에서는요 표본을 대상으로 얻게 되는 표본이 모집단을 잘 표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차 발생이 생긴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모집단 표집을 초등학생들을 표집했어요. 그러면 그게 타당도가 있어요 없어요? 타당도가 별로 없겠죠. 잘 안 맞지 않습니까? 표본을. 그래서 표본이 모집단을 잘 설정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표집 오차라고 한다.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 초등학생들을 표본으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지겠죠. 범위 제한. 전 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고 초등학생만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뭐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범위 제한.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포괄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범위 제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 깔끔합니다.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준거 타당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 표집 오차,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 범위 제한이다. 그래서 11번 해결됐고요. 12번 가면요. 지능검사에서 동작성 검사를 포함할 때 장점 세 가지를 쓰세요. 웩슬러 지능검사,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가 있는데, 동작성 검사, 뭐 빠진 곳 찾기, 빠차, 토모바, 차례 맞추기, 뭐 토막 짜기, 뭐 이건 뭐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이런 동작성 검사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선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알 수 있다. 저는 동작 검사를 해보면요, 이 도형 맞추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도형 맞추는 게, 이 선천적으로, 특히 손가락, 이게 이런 게 잘 안 돼. 손가락이 자판을 이렇게 뚫긴다는 게. 그래서 제가 책 쓸 때 아주 원고 정리하는 게 아주 힘들어요. 이 자판 치는 게 연습에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선천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어떤 동작에 대해서 선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예요? 자판 치는 능력이 잘 안 되는구나.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더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해야겠죠. 글씨 쓰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글씨도 여러분 지금 좀 잘 쓴다고 하지만 지금 글씨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좋게 표현하면요, 또 좋게 보이는 겁니다. 날아가지만 날아간다고 표현하지 말고 뭐요? 교수님 글씨는 참 역동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멋져 보여요.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가 떠오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멋져 보입니다. 두 번째, 동작성 지능 검사로 비언어적 지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동작을 보는 거니까 비언어적이죠. 세 번째,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행동을 알아볼 수 있다. 동작을 침착하게 하냐, 동작을 산만하게 하냐, 뭐 이런 행동을 갖고 여러 가지 측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딱 떨어진 정답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쓰면 다 정답으로 인정한다. 첫째, 선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 비언어적 지능을 측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동작을 수행하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정답 깔끔하게 6점 맞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많이 결정됩니다. 특히 상담학 심리학에는요, 인문학적 문제가 꼭 두세 문제 출제가 돼요. 인문학으로 쓸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직원이 상사와 트러블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의 심리적 상태 세 가지를 쓰세요. 이런 문제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상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면 이럴 때 심리적 증상이 뭐가 떠올라요? 제가 볼 때는 답이 1000가지도 넘어요. 1000가지도. 근데 그걸 못 써요. 듣보잡 나왔네? 글씨 안 외우고 나왔네? 이거 못 쓰는 사람은 합격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꼭 두세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심리적 직장 상사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직장 가기 싫겠죠. 직장 다니기 싫다. 지각이 많이 발생한다. 음주가 늘겠다. 잠이 안 온다. 우울증이 있다. 분노가 생긴다. 이런 답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13번 갑니다.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은, 직무 쭉 나오는데 직무 분석 왜 하냐, 이거 왜 하냐, 뭐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냥 직무 분석을 왜 하냐, 직무 분석의 용도는 목적이에요.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직무 분석, 누구를 직무 분석을 해요? 작업자를 직무 분석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작업자가 어떻게 직무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해서 이걸 왜 쓰느냐, 작업자의 모집이나 선발,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그런데 쓰다가 너무 긴장했어요. 이게 안 떠올라. 그럼요, 작업자의 모집 등과 같은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작업자의 선발이나 교육 등과 같은, 또는 작업자의 뭐 적응 및 교육 등과 같은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또 인사관리에 활용된다.
직무 수행 평가에 활용된다. 임금 관리에 활용된다. 뭐 작업 방법의 개선에 활용된다.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에 이거 쭉쭉 엿가락처럼 늘어 빼면요 100가지도 나와요. 쭉쭉. 작업 방법의 개선에 활용된다. 작업 공정의 개선에 활용된다. 임금 관리에 활용된다. 직무 관리에 활용된다. 직무 수행에 활용된다. 직무 평가에 활용된다.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왜 못 써요?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3가지인데 왜 교수님 5가지를 써놨나요? 어떨 때는 용도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쓰면 3가지만 쓰면 되고 5가지 쓰면 5가지 쓰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다. 문제만 이해하면 쉽다. 그렇습니다. 14번 갑니다.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직업정보 5가지만 쓰시오. 부가직업정보 13가지 중에서 5개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참고로 썼지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작작작 해서 얼마나 쉬워요. 작작작 육정숙 또는 여기서는 5가지니까요. 작작작 정숙 이렇게요. 작작작 하지 말고 정숙해라. 따라서 해보세요. 재밌지 않나요? 공부하다가 좀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래 스트레스 해소하자. 작작작 정숙 끝. 작업 장소, 작업 환경, 작업 강도, 작작작 정숙, 정규교육, 숙련기간. 근데 왜 6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6가지. 작작작 육정숙. 정육점 가서 조용해라. 작작작 육정숙. 5가지 작작작 정숙. 그래서 정규교육, 숙련. 교수님 너무 좋아요. 작작작 정숙. 근데 이것만 쓰면 안 돼요. 점수 안 줍니다. 이 정도 쓰는 건 다 아시죠? 작업, 작작작, 작업 환경, 작업 강도, 작업 장소. 그래서 정숙, 정규교육, 숙련기간. 답안지다 작작작 육정숙 오케이 쓰면은 점수 안 줍니다. 그 정도 인지 능력은 다 있으시죠? 14번 해결됐고요. 무조건 나오면 5개 아니면 6개입니다. 이런 건 사실은 그냥 책이니까 썼지만은 외울 필요가 없다. 이런 거 혹시 몰라서 나중에 13개 나오면 내가 다 맞춰야지. 이렇게 공부한 사람 100% 떨어집니다. 인지적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격 고쳐야 돼요. 15번 갑니다. 아래에 주어진 예시를 보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받으면 이렇게 항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써야 돼요? 반올림은 어떻게 해요? 이러면요. 문제에 꼭 이렇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미션대로만 하면 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반올림하면 되고 그러면 둘째 자리까지 쓰는 거죠. 또 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시오. 이렇게 미션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경제활동 참가, 경제활동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내용은 주어졌고요.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제가 1차 때부터 누누이 강조합니다. 경제활동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으려면 무엇을 먹어야 되냐? 생강을 먹어야 된다. 생강. 그래서 생강을 충청도로 사투리로 생경이라고 한다. 생경 곱하기 100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생경인데 생산 가능 인구를 몇 세 인구라고 합니까? 15세 이상 인구라고 한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나왔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안 나왔네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의 인구,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면 그대로 나옵니다. 계산기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21270 1000명이다. 생경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계산기 누르면 59.11%이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둘째 자리다. 그래서 답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시하는 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35986 빼기
214-716은 21270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다 0점짜리입니다. 왜? 1000명자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1000명자가 써 있으면 그대로 답안지에도 1000명자를 써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교수님 깜빡하고 1000명 안 썼는데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돼요? 0점이죠. 16번 갑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비수요 부족의 대표적인 종류인데, 비수요 부족, 일자리가 부족하지가 않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실업인 상태입니다. 1번 마찰적 실업, 정보 부족이에요. 뭐가 마찰됐어요? 정보가 마찰됐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업을 의미한다. 마찰적은 정보 부족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보를 줘야겠죠. 누가? 국가가. 그래서 직업정보망을 확대시키고, 정보를 또 누가 줘요? 직업상담사가 정보를, 우리 직업상담사 하는 게 뭐예요? 내담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업상담사 양성능이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직업상담사 한 100만 명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정규직으로 월 500 이상 제 바람입니다. 구조적 실업, 기술혁신, 산업구조 이런 거 사실 몰라도 됩니다. 산업구조 변동,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산업구조가 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좀 구체적으로 사양산업이 없어지고 성장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대책 뭐예요? 성장산업으로 교육훈련 투자를 강조해야 되겠고, 또 성장산업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려면 이주비 보조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외우는 시험이 아니라 이해하는 시험이다. 16번 해결됐고요. 17번 가겠습니다. 부가급여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언한 이유를 각각 두 가지만 쓰시오. 두 가지만 쓰라고 할 때도 있고요. 세 가지를 쓰시오 할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세 가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답을 여러분께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부가급여는요, 월급 위에, 근로자가 받는 월급 이외에 보상의 대가를 총 털어서 부가급여로 갑니다. 월급 위에 알파, 예를 들면 부가급여, 4대 보험, 퇴직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4대 보험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사택 제공, 유급 휴가 이런 거를 다, 명절 떡값 이런 걸 다 부가급여로 갑니다. 이럴 때 부가급여가 뭐예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 이외의 모든 보상 형태, 보상의 대가를 부가급여로 간다. 이럴 때 사용자가 이 부가급여를 왜 사용해요?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인데 부가급여를 20만 원 줬단 말이에요.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은 세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한다. 또 부가급여를 주니까 사용자의 손해에 맞는 근로자가 채용이 용이하다. 왜? 지원을 많이 하니까, 부가급여를 많이 주니까요. 세 번째, 정부에서 임금을 규제 시 회피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답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부가급여 주니까 근로자의 장기 근속이 가능하다. 이것도 답이겠고, 근로자의 사기가 올라간다. 이런 것도 답이겠고요. 이해하면 됩니다. 노동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요. 우리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겠죠. 20만 원 받지만 얘는 세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담이 감소한다. 또 공동 구입으로 인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10개 받을 거 11개, 1개 더 덤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부가급여의 일종인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은 세율이 낮다. 그래서 부가급여 해결되고요.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요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내부 노동시장, 끼리끼리 시장에 끼리끼리, 즉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그냥 대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숙련의 특성, 어떤 기업 고유의 숙련된 특수한 기술력이 있어야만이 내부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즉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써도 됩니다. 기업 내부에 특수한 기술력이 있어야 내부 노동시장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답을.
그래서 기업의 고유한 숙련의 특수성이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한 줄 쓰면요. 또 답안지 한 줄 쭉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주면 또 고급지죠. 여러분 답안지 보게 되면요. 이 답안지가 커요. 붓으로 쓰고 싶을 정도로 막 또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럴 때는요. 문제를 한번 더 써줘요. 숙련의 특수성이랑 기업 고유의 뭐 문서화되지 않은 기업 내부의 노동력만이 유일하게 소화하는 숙련, 이것도 좀 사실은 좀 책이니까 좀 그럴듯하게 됐지만 그냥 편하게 써도 됩니다. 편하게. 기업의 고유한 숙련의 특수성이란 기업의 노동력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현장 훈련, 비성문화된 문서화되지 않는 기술력을 전달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것을 뭐 숙련의 현장 훈련이라고 한다. 관습, 또 선례에 의존해서 비성문화되지 않는 관습이 존재하며 이것도 좀 고급지죠. 쉽게 말하면 그냥 관습이란 기업 내부에서 전해져 오는 관습이 있어야만이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이 관습이 있어야 내부 노동시장이 발전시킨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내용 뭐 비스무리하게 쓰면 다 답이다. 다만 얘는 분명히 여러분 포인트를, 키워드를 잡아야겠죠. 숙련의 특수성, 현장 훈련, 관습, 이건 100% 맞게 써야겠죠. 그리고 쓰는 건 내 맘대로 숙련의 특수성, 내부의 고유한 숙련의 기술력이 있어야 내부 노동시장으로 형성될 수 있다. 현장 훈련, 이 고유한 숙련의 특수성을 전수할 수 있는 현장 훈련이 있어야만이 내부 노동시장으로 형성될 수 있다. 기업 내부의 고유한 간섭이 있어야 내부 노동시장으로 형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갖고 글짓기 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쓰면 2차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2회차 해설 마쳤고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2차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